안녕하세요. 오늘은 2시 반에 일어났어요. 3시 되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사실 어제 좀 많이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오랜만에 신관하는 이야기 오디오북을 신나있는 오디오북을 올리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새로 신나이를 올리는 사람들이 낭독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 올리는 사람들의 장점이 있죠. 광고가 붙질 않아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지 광고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들은 그 낭독은 아마 구독자가 143명인가. 저는 그런 방송 너무 좋아요. 광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구독자 별로 없는 사람들 거 구독해주고 이제 그걸 듣죠. 광고 붙는 거는 이제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다고 매드 하고 싶지도 않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 고양이 눈은 달무리까지 이제 어느 정도 돼가고 있죠. 아무튼 드립 커피가 오늘 좀 신나는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몸에 열이 나는데, 이제 어젯밤에 물감을 좀 말리기 위해서 선풍기를 계속 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환기가 좀 많이 됐을 겁니다. 얼마 전에 3월 8일 날 저번 달에 경매 시작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김환기 작품이 80억이 넘게 팔리기 때문에 경매 시작가 자체가 60억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옛날 작품이죠. 항아리. 이제 김환기 작가가 이렇게 하다가 반추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점선면으로 구성하는 반추상 방식이고, 이 과정을 이제 뭐 미술대학 다니면서 거치기도 하고 대부분의 화가들이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 과정을 거쳤죠. 제가 대학 98년도에 그린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김환기풍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구성하는 그 화면을 구성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풍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누구 어떤 이름도 모르는 한전 직원 선물했는데 자기가 뭐 이사 간다고 그래갖고, 예. 이게 이제 그 98년도에도 제가 어떤 빛을 가지고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별빛을 그리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빛을 가지고 더 큰 불빛, 더 작은 불빛 해가지고 이렇게 불빛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었어요. 그림을. 98년도. 제가 이분한테 그 그림 잘 갖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름도 모르는 그 한전 직원이 전봇대에서 이렇게 뭐 수리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수리하는 모습이. 그래서 자기 뭐 제가 화가라고 하니까 그림 하나 달래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창고에 있던 거 하나 꺼내서 드렸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김한기의 이 항아리 시리즈에 머물러 있는 그 화가들이 대부분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 인사동에 한번 나가보세요. 근데 왜 이 정도에 머물러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잭슨 폴록의 이렇게 뿌리기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잭슨 폴록을 따라했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 이렇게 이 정도의 이거 보면은 드 쿠닝의 그림인데, 피카소 그림을 이렇게 조합한 듯한 잘게
그 입체파의 영향도 좀 보이고 그 여러 화가들 걸 조합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그림들이 유행을 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가들이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보편적으로 화가라면 한 번쯤은 거치는 거죠. 그래서 칸딘스키에 일어났던 제목 자체가 이거예요. 구성을 위한 스케치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어떤 구성이죠. 이런 화면 구성, 그러니까 화면 구성의 수준에서 뭐 제 그림도 화면 구성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 저는 어떤 스토리와 철학을 더 중요시 여겼죠. 화면 구성. 우리 인상파라는 그림을 받게 한 이제 이 해돋이 풍경, 모네죠, 모네. 모네의 인상 해돋이, 인상 해돋이 이 그림. 이 그림은 이제 그 고전주의에서 벗어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건 쭉 가요. 쭉 가다가 쉔베르크라는 사람이 저는 이 그림 보고 상당히 또 제 그림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쉔베르크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막 초상화를 그리다가 이렇게 사람 얼굴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림이 어떻게 발달하냐면요. 전체 화면에다가 이렇게 눈동자 하나만 그립니다. 눈동자 하나만 딱 그리고 붉은 응시라는 제목을 짓고 이렇게 그림이 발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단순해지거든요. 그 그림이 발달하면서 단순해지고 패턴화되죠. 패턴화되고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시간이 이렇게 주문받은 그림에서는 못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 그림에는 역사상 모든 화가들의 장점을 다 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연결하고 암흑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아직 측정하지 못한 인류가 측정하지 못한 암흑 물질의 세계 속에는 아마도 이렇게 띄워놓는 잭슨 폴록의 그림처럼 띄워놓는 어떤 세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의 동공에다가 검정색으로만 잭슨 폴록의 이 드립 페인팅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암흑 물질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냐면은 어쩐지 미술에서 뇌과학이 보인다. 제가 이 다음 팟캐스트 유튜브 야크시바에서 소개할 책인데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죠. 에릭 캔델이 쓴 책을 제가 한 3권 정도 샀거든요. 근데 지금 제목이 잘 생각 안 나요. 좀 어려워요. 뇌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에릭 캔델의 책을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만 읽었는데 이 책을 또 발견을 한 거예요. 에릭 캔델이 미술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왜 미술은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을 사로잡는가에 대한 것을 뇌과학적으로 해석한 책이죠. 여기 보면은 현실과 두뇌의 지각표상이라는 두 개의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진으로 보는 광학적으로 보는 풍경하고 두뇌에서 해석하는 풍경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을 보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은 풍경에 인간의 추억 또는 사계절 이런 걸 담거든요. 풍경화 같지만 색상이 다르죠. 색상하고 이제 붓질을 굉장히 강조하죠. 붓질은 이제 추상 표현주의 뉴욕을 중심으로 발달한 추상 표현주의에서 붓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붓질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요즘 그림은 붓질이 좀 많이 제 감각의 정원이라는 그림 저 뒤에 살짝 보이는구나. 저게 붓질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칸딘스키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칸딘스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칸딘스키는 음악을 미술로 표현했던 사람이죠. 음악이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듯이 그림의 형태와 색은 보는 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림이 음악과 같은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문구로 정리를 했는데, 인간의 경험은 감각적 환상이고 인간의 창의성은 경험과 환상의 교집합, 행간에서 나온다. 아무튼 행동과 도전은 다르다. 뭐 등등등 이렇게 좀 이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의 본론이 뭐냐면은 예전에요 제 기억으로 우리은행에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IMF 터지기 전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도 경기가 부양이 될 때요 미술품 관련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IMF 전에 95년, 97년도에 우리은행에서 뭐를 시작을 했냐면은 하나은행인 것 같은데 하나은행 미술품 담보대출을 시작을 했어요. 아마 하나은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죠. 왜냐면 부동산 담보대출 말고 미술품은 동산하고 부동산의 좀 중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동산담보대출이라는 거는 지금 동산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나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산담보대출에서 주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담보대출, 특허 담보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 자산, 뭐 공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마치 시계, 예전에 왜 시계 맡기고 돈 빌리는 거랑 똑같죠. 뭐라고 불렀지? 아무튼 그래서 이 동산담보대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확한 담보평가하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거든요. 시장이 커질 것이냐의 문제. 즉 기계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제조업이 망한다. 그럼 어떻게 담보대출을 해주겠어요? 기계를 가지고서. 뭐 그런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고급 시계 같은 것도 정말 정품이라 하더라도 스마트폰 시대라서 담보대출액이 많이 안 나오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IMF 때 한번 꺾였어요. 그 미술품 담보대출.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가 2006년, 5년, 6년도에 다시 이제 또 어떤 미술품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 미술품 펀드였나 관련된 걸 하나 했어요. 그래서 뭐 56억인가 모으고 아무튼 대충 흐지부지 끝나버렸는데, 그것도 금융위기가 터져버려서 2008년에. 그래서 미술품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미술품 동산담보대출이 한국에서 2번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 경험이 있는데 관련돼서. 그러면 제가 세 번째가 될지 네 번째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창조화력발전소를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미술품 담보대출을 시작을 할 건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 작품 가지고만 할 거예요. 제 것만 가지고. 다른 작가들 건 취급 안 해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 작가들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정확한 담보평가가 힘들고 그 또한 비용이 들게 되는 데다가 그 작가의 작품이 시장 활성화 될 거라는 것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말 제 그림보다 훨씬 좋은 작가다 그러면은 예외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에, 제가 제 그림 담보대출을 2022년 3월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내년 2월 달까지가 제 그림 가격이 호당 10만 원이고 내년 3월부터 호당 20만 원을 올릴 거고 그러니까 2배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서 2021년 3월에는 얼마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50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5배. 근데 그건 제가 조절을 할 거예요. 그 컬렉터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자가 제 그림을 사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 그림을 사면 손해 안 본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본론인데 제 그림을 사간 사람이 그 그림을 이제 가져와요. 2022년부터 시작할 거예요. 가져오면은 보통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뭐 현재 시세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50%, 60%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현재 시세의 100%를 담보대출해 줄 거예요. 100%.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더 오를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죠. 그림값이.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피카소 그림이라고 해서 다 가격이 같은 게 아니라 좀 약간 품질 차이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붓질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조업에서 나오는 제품보다 훨씬 퀄리티에 좀 폭이 심하죠. 그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담보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건 그 현재 시세로 다 대출을 해주고 뭐를 차릴 거냐면은 담대한 갤러리를 차릴 겁니다. 담대한 갤러리. 담보대출한 갤러리란 뜻이에요. 담대한 갤러리를 차려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 그림을 사갔던 사람이 갑자기 현찰이 필요했는데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이거를 소장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장에 돈은 필요해. 그러면은 제 그림을 맡기고 현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그림을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아주 멋있는 갤러리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소장자가 누구다. 좀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나? 현대 소장자는 일단 현재 소장자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밀로 하는 게 낫겠네. 비밀로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담대한 갤러리에 걸린 제 그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현재 시세로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그 담대한 갤러리에 걸린 제 그림을 사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희망 가격을 받는 거예요. 물론 담보대출한 가격보다는 더 높게 받죠. 그래서 그 가격이 1.5배, 2배, 2.5배, 3배 이렇게 누군가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현 시세대로 다 돈을 가져갔는데 더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왜? 아주 멋진 갤러리에 제가 그 그림을 걸 거니까. 제 그림을. 그러면은 그 담보대출 해간 사람에게 비밀리에 이제 그 직원들이 문자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 당신이 담보대출한 그 그림을 3배 가격에, 2배 가격, 3배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 팔 의향이 있느냐. 근데 그 담보대출에 간 사람이 상황이 만약에 더 안 좋아졌어. 그러면 3배에 팔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담보대출에 간 가격은 자기께 되는 거고 2배가 더 생기는 거죠. 3배 팔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담보대출에 간 돈 덕분인지 뭔진 몰라도 형편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 그림을 팔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이유는 2가지 정도가 되겠죠. 그림이 좋기 때문이고
그 그림이 예를 들어서 자기 사주 보호한 그림이야. 자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린 그림이야. 그러면 팔고 싶지 않겠죠. 또 하나는 그림이 3배 가지고 내가 양보 못한다. 10배 정도는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100배 정도는 오르면 혹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1000만 원 샀는데 한 1000배 1000배가 10억인가요? 예. 아니 모르겠다. 100배가 10억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그 담대한 갤러리에 걸린 제 그림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담보대출한 사람한테 고지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아무튼 한 일석삼조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동산담보대출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이게 사물인터넷 SNS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리들 작가의 그러니까 물론 담보대출은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부금만으로 복지 활동을 하기에 좀 돈이 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그림을 활용을 해서 운영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복지재단에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거고, 그 담대한 갤러리에 이제 제가 이미 팔았던 그림들이 다시 전시가 되는 그 창조화력발전소라는 문화복지재단에서 소유한 갤러리에 이미 제가 팔았던 그림들이 전시가 되는 것이고, 그 전시를 그 전시가 소문이 날 것이고, 물론 이제 제가 더 인기가 올라가면 이제 줄 서겠죠. 왜냐면은 제 화실에서는 그림이 생산량이 한정이 되지만 팔았던 사람들이 담보대출해간 것을 맡긴 갤러리가 있대더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갤러리에 와서 거기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내가 몇 배 주고 사겠다, 몇 배 주고 사겠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찍고 가면은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이제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더 소장할까 아니면 10배, 100배, 1000배 팔까 고민을 하겠죠. 그런 어떤 하나의 이슈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한 갤러리에서는 아마 제 그림만 하는 게 1차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이 계획을 지금 최근에 어떤 형이 뭐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자기가 한 2번의 행운을 놓쳤는데 이번에는 고리들 작가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업실만 제공해줘도 아니 알선만 해줘도 5%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거의 한 10군데를 500평, 1000평짜리를 이 전라북도 일대를 뒤진 거예요.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전주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에서 굉장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전 그 영화 세트장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폐 공장인데 그 공장 주인은 그 가치를 못 알아보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사진 스튜디오를 해도 되고 완벽한 이게 영화 세트장이에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폐 공장이 그 철거된 그 모양이 제가 그거 그대로 살려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평짜리 화실을 제공해 주면은 20%를 제가 해주겠다가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되고 저는 그 형한테 5%만 주면 돼요. 어쨌건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현재 이제 거기가 문이 없고 칸막이가 없어서 형이 한 500만 원만 투자해서 최소한 100평 정도는 좀 이렇게 거기가 실제로는 5, 600동 되는 공장입니다. 근데 이제 한쪽이 조금 깨끗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데만이라도 좀 이렇게 좀 정비를 해줘라. 500만 투자해서 500 투자하고 앞으로 5년, 10년 그 작업장에서 생산된 그림이 팔린 가격의 5%를 가져갈 텐데 당연히 투자한다 그러죠. 이미 제가 지금 뭐 지난 1년간 따지자면은
벌써 5억 매출이거든요. 5억 매출. 이미 현재 5억 매출이면은 5억 매출에 5%면 얼마예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 형은 500만 원을 얼마든지 여유가 있는 형이고. 그래서 알았대요. 그래서 당장 그냥 내일이나 모레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그, 알았다고. 자기가 500 투자하고 좀 정비해주고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형은 100평에 대한 권리 5%만 갖는 거고, 이제 나머지 이제 95%는 제가 그 공장에 임대료를 그냥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그 약속을 그냥 거의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군산 쪽에 500평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는 조금 제가 그린 물량이 버거울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하고, 저는 사실 넓은 평수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는 동업자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넓은 평수를 원해서 그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싸게 임대할 수 있는 정말 500평짜리 공장을 찾은 거죠. 이제 그 돌아다닌 형 덕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형의 그 공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26분 지나갔네요. 자,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전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아마존이 이 무중력권에다가 창고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벌론으로 띄우든지 해서. 그래서 공중에 그 소유권이 이제 없는 정도의 그 영공이 있겠죠. 거기다가 창고를 띄워서 누가 택배를 시키면 그 위에서 바로 밑으로 배송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30분 만에 가는 게 아니라 배송이 거의 3분 만에 가는 거죠. 아마존이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대단하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이제 뭐 아무튼 기술이 더 좋아져야 되죠. 자, 그런 부분하고 미세먼지가 천식 피부노화, 정신질환까지 영향을 준다. 이건 예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저랑 친한 분의 부인이 애텀이라는 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부탁을 해서, 저는 정말 부탁 때문에 다단계에 가입해 본 게 거의 한 5군데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탈퇴됩니다. 제가 거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난 다단계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래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 눈으로 보고 사는 스타일이라서, 현장에서. 그럼 나 대신 모든 구매 대행을 해줄 수 있느냐?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근데 저 필요한 게 또 없어요. 미치겠네.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하나 사서 이제 집에서 쓰라고. 뭐 좋대요. 아무튼 저는 이제 다단계에서 하는 말은 잘 안 믿는데, 아무튼 엄청 좋은 공기청정기래요. 그래서 60만 원대인가 하는데, 또 그분이 또 저한테 또 매달 10,000원씩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튼 넘어가고, 마지막 소식은 청년수당에 대해서,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에게 매우 도움이 됐다 64.4%, 도움이 되는 편이다 32.8%.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2%밖에 안 되고, 뭐 당연히 그러겠죠. 뭐 98% 정도가 94%가 청년수당을 받아보라고 내가 주변 사람에게 권하겠다. 97%가 나의 인생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 청년수당이. 그래서 20대 청년의 빈곤율이 7%인데 30대 빈곤율의 2배라고 합니다.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청년수당도 필요하고요. 아주 어려운 청년수당, 그 다음에 청년들이 취업 활동을 할 때 주는 보조금, 또 하나는 취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20대에 대한 청년 기본소득도 필요하고,
그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겠네요. 취업 지원하고 그냥 이렇게 어려운 청년들을 미취업, 그러니까 취업 지원하고 청년 수당이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취업 지원은 뭐냐면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 예를 들어서 뭐 옷 사 입는 돈이라든가 뭐 서류 꾸미는 돈이, 어떤 서류 비용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주는 돈이고, 청년 수당은 포괄적으로 뭐 이 친구가 창업할 수도 있고 취업 준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청년 배당, 청년 기본소득은 전반적으로 그 나이대에 있는 전체 또는 특정 나이를 딱 찍는 거예요. 대학 졸업할 나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남자는 뭐 군대에서 남자는 27세 뭐 여자는 24세 뭐 이런 식으로 그때만 확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 1년 동안, 또는 18세에서 34세의 미취업 학생들에게 미취업 청년들에게, 학생도 있고 이제 학생 아닌 사람도 있죠. 50만 원씩 준다든지, 뭐 대학원생도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로 끊어야죠. 나이로 공평하게. 그래서 어쨌건 자기 인생의 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라고 당연히 되죠. 이게 97%고 제가 이런 제시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달 50만 원씩만 지원을 해줘도, 그러니까 제가 좀 몇 년 전에 어려웠을 때 매년 재료비 50만 원씩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뭐 몇 배 갚겠다, 뭐 10배 갚겠다인가, 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또 10% 주겠다, 50%까지 제시했었나? 50만 원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웠을 때 매달 50만 원만 지원해주면 내 그림에 뭐 아무튼 창작된 거에 50%를 가져갈 수 있다? 아무튼 너무 어렸을 때는요, 제가 50만 원 때문에 그런 생각을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도요, 매달 50만 원 지원해 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것만 있으면 정말 화가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화가들은. 그런데 다른 청년들도 그 50만 원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50만 원이. 지금 기준으로도. 예전에 저한테 한 달에 50만 원은 너무너무 절박한 돈이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담대한 갤러리, 제 그림만 전용으로 담보 대출을 해주고, 그 작품을 전시해서 수많은 또 콜렉터들을 불러서 그 작품의 가격을 또 올리고, 그 현장에서 또 이렇게 비밀리에 시간을 두고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매장에서는 경매